최근에는 무슨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 두대 맞았습니다. 지금은 여러 나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위태위태하면서도 통제하면서 진행되는데 이게 갑자기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왔다. 이제 정말 이제 케이오스가 오게 되겠죠. 상당히. 반갑습니다. 김경록이고요. 미래세 자산운용 고문으로 있습니다. 화폐금융 쪽을 했었습니다. 한 3, 40년 전에 석사학위 논문으로 화폐의 자유주의라는 것인데요. 돈이 없는 것, 그러니까 법정 화폐 말고 이제 화폐를 민간에서 자유롭게 발행할 수 없을까 거기에 관해서 한번 썼고요. 박사학위 논문은 이제 국채 경매에 관해서 썼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올해부터는 더욱더 이제 급격하게 많이 안 좋아졌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기회를 어떻게 좀 현명하게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일 불확실성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3월달, 4월달 이때도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이게 정치가 경제보다 더 우선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가 틀림없이 물가 쪽 압력으로 또 무너질 텐데 저렇게 계속 강행을 하고 하는 거 보면은 채권 다툼이라든지 다양한 지정학적 이슈가 먼저 제기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불확실성이 컸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도 계속 그 불확실성이 나타난 거고요. 아직도 그 불확실성은 해소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시장에 충분히 이제 가격에 반영된 것 같고요. 좀 더 과하게 반영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부분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은 충분히 이제 반등을 중기적으로 6개월, 1년 정도 되겠죠. 뭐 그 정도까지는 반등할 힘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요. 중동 부분에서 손을 뗀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저쪽으로는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러시아가 치고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개입하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엮여 있었어요. 그 불확실성만 좀 해소되는 걸 잘 보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은 그러면은 뭐 시장의 지금 가격으로는 반영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물가 같은 경우도 좀 있으면 이제 조금 상승률은 좀 떨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약간 이제 시장이 약간의 안도감을 갖게 될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과하게 반영을 하지 않고 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한 3개월, 6개월도 시장은 기회를 봐야 되니까요. 그렇게 본다면은 물가의 상승률이죠. 상승률을 따진다면은 아마 지금 2분기인데 3분기, 4분기 들어가면은 상승률이 조금 이제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물가 불안 부분은 내년에 하반기 정도 들어가서 또 한 번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는 뭐 여러 가지 지금에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다시 임금으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임금이 다시 물가를 올리고 하는 부분에 소위 말해 스파이럴이라는 건데요.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물가에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이제 원유 가격입니다. 근데 이제 사우디나 중동도 알고 있는 게 원유 가격이 한 150달러를 넘어가면은 세계 경제가 침체로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침체로 가면은 원유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자기 수입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150달러를 상한선으로 중동이나 이런 쪽에도 이제 원유 생산량을 조절을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금 길들여지고 3, 4분기에 가면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이게 될 것 같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또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어떻게 될지. 지금 한 여러 부분의 물가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단락된 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쭉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중기적으로 그런 기회를 줄 것 같아 그것입니다. 너무 이제 과다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리바운딩 할 기회는 조금 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12개월 정도 뭐 그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곧 좀 있다가 반등을 하고 그 반등이 지속되는 것이 한 6개월, 12개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전에도 그랬고 이게 뭐 좀 이렇게 장기적 약세장인지 이런 건 아직 구분하기 힘든데요. 장기적 약세장에서도 리바운딩 하는 것이 한 20%는 오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지적으로 그런 타이밍은 한번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때 이제 완전히 발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조금 더 아직 불확실성이 뒤에 한 번 더 터질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쳐다보면서 다시 시장 리바운딩 하는 것을 이렇게 향유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셈이죠. 예, 좀 그런 셈이고요. 이제 제가 이제 채권 운용을 하면서
사실은 금리가 이제 거의 0% 가면 듀레이션이 맥시멈 최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금리가 오르면은 채권 가격이 뚝뚝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채권 가격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개인들이 이렇게 손실을 본 경우가 잘 없습니다. 채권 펀드를 들었는데도 마이너스 10%인데요. 채권을 들었는데 내가 마이너스 10%, 그것도 불과 6개월 만에, 이게 이제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무슨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 두대 맞았습니다. 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마이너스 10%,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마이너스 20, 리츠라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또 오르더만 또 마이너스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어디 피해갈 곳이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제일 자산을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는데요. 특이한 상황이라서 쇼크이죠. 보통 이전에는 주식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리지를 해주는데요. 이번에는 같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 금융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제일 중요한 공통적 요소가 부채입니다.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부채를 많이 늘려놓았는데요. 제가 아직도 이제 장기적으로 조금은 확실하게 안정적인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이게 부채가 어떻게 풀려갈지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죠. 금리가 올라가면은 자기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될 텐데요. 지금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아주 초기라서 금리만 왕창 올랐지 자기가 실질적으로 이자 부담을 느끼는 것은 거의 뭐 100에 있다면은 10도 안 된 단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기존에 있던 금리가 자꾸 이제 리뉴얼 되면서 이제 높은 금리를 적용받게 되겠죠. 이렇게 적용받고 하면은 내년쯤 되면은 이제 상당 부분 거의 이제 오른 금리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 모기지 금리가 3% 정도이다가 모기지를 하면은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0년짜리가 3%이다가 거의 5.3%까지 이렇게 오르게 됐거든요. 한 70%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자 부담으로 이자가 70%가 더 증가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단기 금리에 연동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한 3개월, 6개월 지나면은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이자가 실질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기금리 인상이 아직 안 끝났죠. 다음에도 한 50bp 올릴 거고, 그러면 이자 부담이 내년 상반 하반까지 이어지게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저변에 깔려 있는 불확실성입니다.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 이거는 소비를 제약하게 되고요. 내가 돈을 빌려서 자산을 산다든지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상당히 제약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아시다시피 최근 한 5년 이동안에 가계부채가 급속하게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우려되는 뇌관 중에 하나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다른 부분에서 크게 터질 부분은 뭐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요. 우크라이나에서 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들이 저는 제일 위험한 상황이고요. 지금은 여러 나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위태위태하면서도 통제하면서 진행되는데 이게 갑자기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왔다. 뭐가 이상한 폭탄을 하나 터뜨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은 이제 정말 이제 케이오스가 오게 되겠죠. 세계 경제가 당연히 영향을 크게 받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리스크 중에 하나이고, 다른 부분의 리스크는 많이 반영됐습니다. 가격에. 제가 보니 물가에 대한 것도 반영이 되었고, 금리 인상에 대한 것도, 금리 상승에 대한 것도 지금 상당 부분 다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너무 과다하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60년대 이런 일이 비슷하게 일어났습니다. 60년대, 70년대. 60년대 이제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고고 이어라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고 하는 그런, 그때 이제 니프티 50 해가지고 이제 우량 주식 50개만 가지고 있으면 돈 다 번다 하고 해서 60년대 중반 이후 보면 막 주가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물가가 이제 압력을 받기 시작하고 서서히 올라가던 차에 오일 쇼크가 닥치면서 그때 이제 폴보크가 들어와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지금도 이제 조금 비슷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지금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죠. 물가는 올라가고 성장률은 떨어지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입구에는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깊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여부는 아직 이제 결론이 안 났고요. 리세션에 들어가냐 여부도 아직도 뭐 많은 사람들이 성급하게 리세션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미국인 경기 침체는 분기 연속 전분기에 대비해서 성장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경기 침체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플러스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2분기 연속 마이너스라는 것은 꽤 큰 부분이거든요. 그걸 이제 경기 침체라고 그러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들어갈 확률이 높다 이런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현재는 조금 과다하게 자산 시장이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물 밑의 흐름을 보면은 그때 그 당시에 이제 70년대 오일 쇼크가 일어나고 할 때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은 난리가 났죠. 근데 그 이면을 보면은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가 난리가 나면은 원유를 수출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일마니가 중동으로 들어가고 중동이 그 오일마니를 전 세계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라틴 아메리카도 가고 이래서 라틴 아메리카가 80년대 가면은 그 부채 때문에 부도가 나게 되거든요. 그런 돈의 경로가 지금도 중동에 이제 돈을 막 러시아 쪽에 석유 수출이 언제 뭐 금지되고 그러니까 중동이 이제 지금 팔아먹고 있죠. 유가는 높아지고 하니까 중동 쪽에 지금 이제 돈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돈들이 이제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좀 눈여겨 보시면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기회가 온 거죠. 지금 채권 가격도 싸게 됐고 주식 가격도 싸게 됐고 좀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싸게 될 거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기회가 오는 거죠. 코로나19나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다들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정말 내가 좋은 기회를 놓쳤다. 내 생에 다시 이런 기회가 오겠느냐. 그때 내가 샀으면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이제 시장의 금융사학자들은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런 기회는 항상 온다. 예, 항상 뭐 5년, 10년마다 한 번씩 오니까 기다리면 또 올 것이다. 하는데 오면은 또 못 삽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그러는데요. 지금도 이제 뭐 그런 이유들은 많기는 한데 주가 수준을 본다면은 저는 무릎과 발목이 있다면은 지금은 무릎과 발목 사이 중간 정도가 아닐까. 지금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한번 빠진 거 한번 보십시오.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채권 가격도 많이 빠졌고요. 자산 가격들이 다 많이 빠졌습니다. 아마 조금 기다리시면은 이제 부동산도 또 좀 빠지게 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일단 이런 때야말로 진짜 저 옛날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는 것인데 진짜 이런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기의 자산 가격이 어떤가를 잘 점검을 해야 되고요. 이런 때 보기 싫거든요. 계좌 열어보기 싫다고 다 쳐다도 안 봅니다. 근데 이런 때 이제 잘 열어봐야 되고요. 잘 열어보면서 이제 앞으로 그 자산을 스위칭을 해야 되는 거죠. 시장이 좋을 때로 갔을 때 내가 더 많이 올라갈 자산이 어디 있을까 하는 걸 보면서 그 자산으로 바꿔 놓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말을 바꿔 탄다는 건데요. 그렇게 놓으면은 나중에 시장이 그래도 조금 강세가 왔을 때 손실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제 전망이 당연히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손실을 제일 극대화하는 방법이 지금 상황에서 이제 손실을 픽스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팔아버리고 나의 손실을 실현하는 것은 이제 딱 실현을 해버리니까요. 그게 이제 거의 마음은 편하지만은 한참 그 주가가 올라갈 때 주식을 사면은 마음은 편한데 나중에 손해를 봅니다. 그다음에 주가가 한참 떨어질 때 팔면은 마음은 편해요. 나 이제 하위 위장에서 빠져나왔다. 해서 마음은 편한데 항상 시장에서 뭔가 마음이 편하면은 그게 좀 뭐 이상한 거예요. 이제 내 손 탁탁 틀었다 하는데 이제 이게 치고 올라가면은 손실을 실현해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올라가는 장에서 이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제 이게 소위 말해 바둑에서 꽃놀이패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분할해서 조금씩 사면은 손해 볼 일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미국 주식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이제 요즘 미국 주식도 많이 투자하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자산을 가지고 잠겨 있는 분들, 채권도 가지고 있을 거고 주식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가격이 반등했을 때 더 올라갈 수 있는 자산 이런 것들, 베타가 좀 큰 것들로 이렇게 좀 교체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돈을 한 5년 동안 많이 벌었나 하는 걸 보시면은 부가 어디로 이동했는가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충 아시겠죠? 뭐 혁신 기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게 많이 꺼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이제 다 이동을 했었죠, 사실은. 근데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가 지금까지는 가격 부담이 되었었는데, 야, 이제 가격 부담도 많이 해소되었고 정말 좋은 기회다. 이렇게 봐야 될지, 안 그러면 이 혁신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제 당분간 끝이 난 건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둘 중에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하는데요. 저는 과거에 우리가 2000년에 나스닥 버블이 꺼졌을 때라든지 우리나라 코스닥 버블이 꺼졌을 때라든지 그 외에 다른 주식시장에 다양한 버블들이 있고 버스트가 되었을 때 경험을 보면요. 거기서 보통 시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요. 그 산업이 한 번 더 다시 재정비를 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죠.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도 빠졌고 뭐 4차 산업혁명의 하이테크라는 것들이 다 뭐 40~50% 빠졌습니다. 평균적으로 ETF 가격 같은 경우를 보면요. 종목별로는 더 많이 빠진 것도 있고 하니까요. 근데 2000년 초반에 보면은 뭐 아마존이니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빠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치고 올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이제 이런 혁신 기업들이 이제 한번 조정을 겪고 다시 이제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쪽에 여전히 부가 이동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혁신기업 쪽은 뭐 이번에 저는 조정을 받고 나서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가격 떨어질 때 바이오 ETF라든지 뭐 이런 쪽은 계속 조금씩 사고 있는데요. 물론 또 사니까 또 떨어지고 그러긴 했는데 그게 이제 이런 혁신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재정비되면은 아마 회복하지 않을까 싶고 이제 이미 시대는 변했습니다. 뭐 전기차, 2차 전지, 메타버스, 그다음에 바이오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계속 이번에 봐왔던 조금 버블성을 겪었던 이런 산업은 여전히 이어지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산업의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제 내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섹터나 테마가 좋을까 하는 것인데 앞으로 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혹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두 개의 큰 트렌드가 지배할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게 첫 번째 트렌드가 고령화입니다. 미 연준 의장을 지낸 그린스펀이 자기 자서전에서도 세계가 은퇴한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고령화는 뭐 앞으로 한 40~50년간의 세계의 무지무지 큰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령화가 이제 지금 선진국은 고령화가 성숙 단계이고 이제 중국,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이 이제 중진국들이 본격적으로 고령 시장에 접어들고 고령 시장이 아주 큰 시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4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이 고령 시장에 들어오게 되니까요. 예, 이 시장은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이 고령화되는 숫자를 보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숫자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10년, 12년 동안 증가하는 숫자가 중국은 한 해 만에 증가를 합니다. 절대 인구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론테크라고 이제 제론톨로지 플러스 테크놀로지에서 노년 기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자들에게 어떤 기술적인 제품을 공급하는 만드는 이런 걸 이제 제론테크라고 그러는데 이제 세계 제론테크 이제 학회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 산업 분야에서는 중국의 고령 시장을 상당히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이 자기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고령화가 시작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시작이고요. 한 50년 동안은 고령 사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트렌드가 이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트렌드가 아까 말하는 이제 4차 산업혁명 트렌드입니다. 뭐 4차 산업혁명은 이미 그거는 산업을 바꾸었고 사회를 바꾸었기 때문에요. 사회는 이미 이 트렌드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위기가 좀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이 트렌드가 좀 더 가속화되면서 이제 기업도 재편되고 그러겠죠. 이 두 트렌드가 이제 계속 앞으로 한 40~50년은 지배하게 될 텐데 재밌는 것이 이 두 트렌드가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고령자들이 하이테크의 제품을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령자들이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그게 줄기세포라든지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질병을 고칠 수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서 이제 자기들이 질병을 고치고 건강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도나 게임도 고령자들이 앞으로 많이 들어갈 영역입니다.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슨 고령자들이 그걸 하겠나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바타 같은 경우 이제 AI 모델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AI 모델을 이제 만드는데 지금은 좀 비싸서 그런데요. 이 가격이 좀 싸진다고 그러면은 고령자들도 그런 AI 모델을 만들어서 뭐 현빈을 닮은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의 수요가 얼마든지 이제 있을 수 있고 일본이나 이런 데는 이제 고령자들이 건강을 위해서 게임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게임 업체들이 고령 사회가 앞으로 무지막지하게 닥치는데 계속 젊은
젊은 사람들에 대한 게임,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게임을 이제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반발도 심하거든요. 예, 이게 중국이 특히 최근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게임하면은 뭐 중독성, 사행성 뭐 이렇게 되고 하는데요. 고령자들 같은 경우 고령자니까 너무 나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한 50대, 60대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은 남는 게 시간이거든요. 게임의 가장 큰 적인 시간을 자유롭게 할애할 수 있고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게임 업체들이 이렇게 좀 중년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들로 조금 포커스를 좀 옮겨야 되지 않나. 물론 제일 메인 시장은 저기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브 시장도 그렇게 좀 개척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20, 30대도 그렇고요. 40대 중후반 스타크래프트를 하던 세대입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는 그 세대이니까요. 이 좀 있으면 5, 60대로 접어들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의 60대, 70대도 이제 우습게 하시는데요. 그때도 게임 많이 했습니다. 뭐 갤러그도 있고 뭐 다양한 게임들이 있었습니다. 테트리스 뭐 이런 건 기본적인 거고요. 뭐 물론 온라인 게임은 안 했죠. 예, 그런데 일본은 지금 뭐 70대, 80대도 게임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게임에 접하지도 않았는데 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한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향후 미래 사회가 저는 거기 잘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가상화폐도 거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메타버스 세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은 사실은 그 행동의 제약이 제일 크거든요. 뭐 마음대로 죽으라고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얼굴도 늙어가고 게임에 자기 아바타를 만드는 거죠. 이제 여성분들이 한 30대, 40대는 뭐 골프장에 가면은 다들 사진 찍고 난립니다. 근데 50대 한 후반 가면은 사진 안 찍어요. 골프를 치도 그냥 조용히 갑니다. 자기 모습을 사진 찍기가 싫어서 그런 거야.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아바타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메타버스 세상인데요. 메타버스를 우리가 디지털 지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류가 뭐 30몇 억 년 동안 실제 지구에서 살다 보니까 이 지구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메타버스가 디지털 지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가 꽤 매력적으로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우리가 정말 다양한 것을 할 수 있고요. 아마 나중에 가면은 메타버스 세계에서의 윤리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될 겁니다. 저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지 그런 이슈가 생겨날 정도로 또 하나의 이제 세상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뭐 줄기세포로 무릎을 치료하는 것들 비롯해서요. 지금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돈이 꽤 많습니다. 예.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체 부의 한 50%에서 55%를 베이비 부모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장이 앞으로 이제 좀 클 시장 중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하이테크하고 결합되니까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유전자 분석으로 뭐 노화를 늦춘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이제 기술들이 나오겠는데요. 예를 들어 여배우라 그러면은 노화를 늦춘다면은 돈을 얼마나 쓰겠습니까? 관절 줄기세포 치료하는데 몇 년 전에 일본 가서 치료하는데 체류비하고 해서 한 1억 5천 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관절이 완전히 낫는다면 그 치료할 사람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도 이제 병원이나 이런 걸 영리법이나 할지 어떨지 이런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걸려 있고요. 인구 구조 변화하고 테크놀로지 변화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산업이 형성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한 7년 전에 이 생각을 하고 자신이 없었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고령화 문제를 거론을 했지만은 고령화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날로그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양원에 가서 어떻게 케어를 하고 어떻게 수발을 하고 뭐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데 이걸 하이테크놀로지하고 결합을 안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 로봇을 사주면 인공지능이 과거에는 없었는데요. 로봇에 딱 인공지능이 장착이 되니까 대화가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 들면은 제일 슬픈 것 중에 하나가 고독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말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딸이 자기 엄마에게 이만한 이제 로봇을 사줍니다. 자기 엄마하고 대화를 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놀러 오면은 소개를 해줍니다. 이 로봇이 이걸 다 인식을 해놨다가 동네 사람들이 놀러 오면 인사를 해요. 아베상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고 날씨도 알려주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이게 예쁜 옷을 입혀주더라고요. 자기 딸처럼.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요. 그런 이제 커뮤니케이션 로봇 이런 것처럼 하이테크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세상이 올까? 이 산업이 커질까? 제가 말은 했는데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앞으로 커질 산업이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무슨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2018년에 유로피안 커미션에서 EC에서 이제 실버 이코노미라는 리포트를 이만하게 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딱 제가 말한 문구가 나와 있더라고요. 인구 구조 변화와 기술 변화가 만나는 곳에서 새로운 산업이 형성된다 하면서 거기 그 새로운 산업에 대한 것들을 국가가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들의 이제 쭉 샘플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이 로보틱스, 그다음에 스마트 홈, 나이 들면 혼자 있으니까요.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등등해서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에 이미 고령화가 성숙한 유럽에서는 이미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제 방향이 틀리지는 않겠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고령화 대책에 보면은 꼭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로봇이라든지 하이테크 산업을 여기 발전시켜야 된다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그 대책 보고서를 이제 4번째 냈는데요. 4번째 와서 이런 부분이 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아쉬워하는데 어떤 부분이 많아졌냐면은 무슨 한마디로 행복한 노후, 뭐 균형된 삶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에 관련된 하이테크 산업을 여기 결합해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회가 좀 몇 년 동안 좀 놓쳐서 제가 좀 아쉬운데요. 다른 나라들은 거기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일본도 특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고요. 중국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중국은 자기 고령화 올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중국도.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제품을 좀 앞서 나가서 만들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면은 아마 중국 시장에 팔면은 상당히 큰 시장이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이번에 이제 주식 가격이 많이 꺼졌는데 그런 데서 이제 선택된다면 그게 이제 바이오 ETF라든지 디지털 헬스케어, 메타버스나 로보틱스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이 별로 안 커서 그러는데 이제 뷰티 산업 같은 경우가 되게 중요하죠, 사실은. 일본이 이미 미용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 이제 편의점보다 미용실 개수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많은데요.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체인점 이런 게 많이 아니라 그냥 동네에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데요. 거기 나이 든 사람들 염색 이런 거 해주는 것. 나이 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야기도 하고 외로움도 해소하면서 염색도 해야 되고 이렇거든요. 동양 사람들은 나이 들면 머리가 다 휘어집니다. 흑발이라서요. 제일 젊게 보이는 제일 값싼 방법이 염색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지금 염색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샴푸거든요. 갈변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과를 탄소에 그냥 깎아 놓으면은 갈색으로 변하고 바나나도 갈색으로 변하거든요. 그것처럼 이것도 샴푸로 그냥 감고 나면은 이게 흰 머리가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카이스트 교수가 개발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령사회에서 사실은 다 시장이죠. 그렇게 뭐 아주 거창하고 뭐 하이테크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요. 아주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 것 중에 하나 큰 부분인 거죠. 이런 시장들이 이제 계속 앞으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유전자 분석을 해서요. 유전자에 맞는 피부 테라피나 피부 컨설팅을 해주고 화장품 컨설팅을 해주고 그리고는 이제 개인 대 개인의 이야기죠. 딱 해당되는 부분에 예를 들어 뭐 자기의 유전적으로 콜라겐을 형성하는 정도라든지 뭐 어디가 취약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이제 맞춤 처방을 해주는 거죠. 제 유전자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40몇만 원 들 겁니다. 대충 뭐 100만 원 드는 것도 있고요. 그거 보면 그 재미있습니다. 제가 부족하기 쉬운 영양, 비타민 뭐가 부족하기 쉽다,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어떤 병에 취약하다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저는 보면서 그게 꽤 그래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나 뭐 이런 것들은 잘 생산을 해내는데 뭐 다른 것들은 좀 부족하기 쉽다 하면은 그런 걸 먹으면 되거든요. 종합 비타민 뭐 한 주먹씩 먹을 필요 없이 유전체가 이제 분석되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건강 처방을 해주는 것이죠. 그건 뭐 젊은 사람도 해당되고 나이 든 사람도 해당되고 지금은 이제 노화를 늦추는 줄기세포에서 어떤 조작을 해서 노화를 늦출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은 사실은 잘 모르고요. 저는 섹터를 찾아갑니다. 테마나 섹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 S&P 500에 있는 바이오 섹터. 예, 그 다음에 나스닥에 있는 바이오 섹터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그 ETF로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예,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어떤 바이오 기업이 잘 될지 하는 부분은 저도 잘 모르고 리스크도 큽니다. 바이오 분야는 아시겠죠? 뭐 아주 큰 뭐 파이저라든지 이런 제약회사는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고는 아시다시피 제약회사는 임상 실험 한번 자기가 직접 하다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고요.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기술을 팔지 않습니까? 팔아서 하는데 그것만큼은 이제 그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ETF를 통해서 다 합니다. 게임 관련된 ETF가 있고요. 뭐 메타버스 ETF를 사실은 사시도 그 안에 상당 부분이 게임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게임 회사가 메타버스에 제일 강력한 거죠. 사실은 뭐 거의 다 메타버스를 이루어 놓은 것이죠. 뭐. 지금 4차 산업혁명 쪽으로 계속 방점을 둘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 지금 뭐 반도체 관련해서 정부가 이제 많이 관여를 해야 한다 하는데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인력을 공급해 주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죠. 그 부분은 원래 해야 되는 분야인데 지금 이상한 제도 때문에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 서울대 컴퓨터학과 교수님이 5년 10년 동안 부르짖은 이야기가 우리 학교 정원 좀 늘려달라. 뭐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하는 곳입니다. 맨날 필요하다고 그러는 곳인데 안 늘려주는 거예요, 정원을. 이 부분에 정원을 늘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 정원을 늘리면은 대학교 전체 정원을 늘리든지 다른 쪽에 정원을 줄여야 되는데 다른 쪽에 정원을 줄이겠습니까? 학교 안에 절대 못 줄이거든요. 그럼 전체 정원을 늘리라? 그럼 대학 정원이 또 늘어나게 되고 서울 지역의 정원을 늘리다 보면 지방이 문제가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저스도 쏘쏘하게 가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빨리 고쳐져야 될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산업에서 기업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의료 산업이라든지 아까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치고 나가려면은 제일 큰 부분은 사실은 규제 이해관계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영리법인은 못 만든다든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의 안 해주죠. 안 해주고 안 그러면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해 나가고 왜냐하면 이 산업이 들어오면 한 산업을 잠식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이해 조정을 해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